코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 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허 소장님 잠깐 저 얼굴 좀 보세요. 예. 입술 밑에 왜 그러셨어요? 피곤하세요? 그렇죠. 예. 왜 그러세요? 집이 저는 멀리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여름이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이번 여름이 많이 덥기도 하고 그렇죠. 비도 내리고 여름 다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건강들도 잘 챙기시고요. 예. 그래요.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또 어떤 이름들을 꼽아오셨을지 궁금한데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예, 저는 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그 수석 전략가를 이번에 하한가로 잡았는데요. 그 이제 지난주에 이분의 이제 그 언론과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출소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논객들은 그 봐라 문재인 패싱 코리아 패싱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보 불안을 부채질했던 그런 하나의 모티브가 됐던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분이 뭐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긴 하지만 과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자, 거기까지. 그래서 하한가로 일단 배넌을 골라오셨다 이 말씀.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확인부터 하고 갈게요. 예, 저는 뭐 탁현빈 행정관, 네, 지금 뭐 보면은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긍정적인 면을 보장 볼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한가 주셨어요. 예, 예. 하한가 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어떤 얘기부터 나올까? 허 소장님 아까 하시던 얘기를 마저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압박 포위 전략을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그렇죠. 군사적으로.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남중국해에 이제 중국이 크게 진출하고 예. 또 뭐 이렇게 무인도에 이렇게 군사기지 건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제 핵심적인 필리핀에서 과거에 이제 미군 기지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필리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테르테는 또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 갖고는 대립을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필리핀의 이득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베트남하고 급속하게 관계 개선해서 미국이 견제 전략을 쓰고 있고. 예. 근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그러면은 뭐 거의 아시아 전략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고 팽택 미군 기지가 해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첨단화된 미군 기지예요. 예, 그 예. 기지를 미국이 포기하고 갈 수 있겠느냐 할 때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동의받기 매우 어려웠다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해임으로 이어지는 물론 그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때 어쨌든 그 전반적인 물론 뭐 북핵이나 미사일과도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거 몰로주의 과거에 고립주의에 자기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 그것만으로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후보 때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하지만 집권을 해보면은 예. 그게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걸 또 잘 알죠. 복심은 복심인데 지금의 마음을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변화되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자기가 해임되니까 이제 트럼프 정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직은 이미 끝났다 악담을 퍼부으면서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끝났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미국의 뭐 정권이라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음, 대북 문제와 관련된 지금의 심정을 이해 못한 채 섣불리 발언을 했다가 이틀 만에 경질이 된 배넌, 이제는 전 수석 전략가. 그래서 말석 전략가도 못했던 거죠. 수석이 아니라 말석도 못한 셈이 됐다. 이준석 위원장, 미국에 살다 오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사실요 미국에 지금 보면은 이제 허성 선생님이 이제 이게 배넌 혼자만의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미국의 국무장관이랑 우리나라 외교장관이랑 위상이 엄청 차이 납니다. 네, 국무장관은 사실상 거의 뭐 국무총리 격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인데
국무장관인 틸러슨 장관부터가 애초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비즈니스하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프 전쟁 이후에 걸프 전쟁 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승전하고도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야 이렇게 하는 구호에 패배하고 난 뒤로부터 예. 미국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경제입니다. 예. 첫째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준 그 트럼프 입장에서도 예. 군사적인 어떤 옵션보다는 지금 중국과의 대중무역 역조 이제 개선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목표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끝내 해내진 않겠지만은 지렛대로 이것이 몇 번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카드로? 때문에 예, 외교적 협상 과제로 몇 번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른 우리의 출렁임 자체도 우리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이제 뭐 사실 뭐 주한민국 뺀다고 하지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뺀다고 하는 발언이 할 때마다 우리 증권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금융시장 이런 건 출렁이게 됩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출렁거렸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 자체가 중국에만 작동한 지렛대도 아니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도 작동하는 지렛대입니다. 예, 그 말 할 때마다 우리 경제가 휘청이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인식하면서 이걸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우리 정부를 좀 믿고 이런 외교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잘 지적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출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중국을 생각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어떤 카드다 지렛대. 우리를 상대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도 압박이 가능하죠.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카드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쪽에서 기침 정도 했는데 우리는 뭐 완전 몸져 눕는 수준으로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우리도 냉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들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못할 거다라고 두 분 다 저는 뭐 근데 저희야 이제 뭐 정부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진실이고 실제 전략상에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이걸 외교가에서 예를 들어 미군이 이걸 어떻게 빼겠어. 지들 이익에 따라 주둔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한 외교적 결례가 되고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현재 여당 측 인사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경로는 세워나간다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제 미국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배짱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빌미를 쥐어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알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언급하지 이거를 뭐 외교 당국자들이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우리는 당국자가 아니에요. 당국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평론가로서. 혹시 두 분 당국자 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잘해야죠, 그때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허성무 소장이 하한가로 찍어오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 탁현민이란 이름이 오늘 등장하네요. 청와대 행정관. 근데 엊그제 그 대통령 취임 100일 성과 맡은 자리 여기도 탁 행정관이 기획한 거 맞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하한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잘했나 못했나 둘째 치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군인이 보면은 군인도 자기가 어떤 패스를 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덕장이 될지 지장이 될지 아니면 용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성향과 결부되어 가지고 하나의 뭐 성향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은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소통 맞아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형식이라는 면에 치우치게 되면은 소통이라는 건 크게 보면은 형식적인 소통이랑 그리고 또 내용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인데 형식적인 소통이 뭐냐면은 이런 신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게 형식적인 소통이라면은 내용적인 소통은 뭐냐면 그 시점에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 게 소통이거든요. 해법. 근데 그런 어떤 후자에 해당하는 정무적 소통이 약간 부족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최근에 안보 위기라든지 아니면 또 계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제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지난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과를 자축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축제로 했다면은 정부의 성과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것 이후에 그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그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건 성과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상해서 좋아졌다가 성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이번엔 좀 무리하게 좀 기획된 행사가 무리한 아닌가. 행사였다. 그 100일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대통령 취임 보고대회였을 거예요. 대국민 보고대회. 보고대회. 이게 밤
밤 한 몇 시부터였죠? 8시였습니까? 8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했는데 생중계가 됐죠. 저는 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행사에 대한 성격 이해를 못한 분들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 행사는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수위를 대신했던 게 뭔가 하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을 끝내면서 전체 보고서를 내고 청사진을 다 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미.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광화문 1분가를 통해서 정책 제안이 있었어요. 있었죠. 약 20만 건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안들의 공통되는 주요 이슈들을 여러 개로 정리를 했고 예. 그 정리된 것들을 해당 장관이나 해당 수석이 답변하고 또 마지막에 핵심적 이슈 2개에 대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국민이 제안한 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7월 10일까지 제안을 마감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1시간짜리 짧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행사의 내용은 제안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정도였고 그 이슈도 7월 10일까지 이슈를 전달하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형식 정말 잘 됐고요. 장관과 수석과 대통령이 답변을 나누어서 하는 모습들은 좋았는데 예. 이제 최근의 이슈 왜 달걀을 안 넣느냐, 왜 뭐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야기 안 하느냐. 말하자면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내느냐, 그 불리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그 아래 저녁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결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그 UFG 그 얼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 그 계실 때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장소들이 다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려면 뭐든지 다 비판할 수는 있는데 좀 비판을 위한 비판도 좀 섞여 있다. 허성모 소장님은 대국민 보고대회 좋았다, 호평이다 이쪽이시고 야당에서는 전파 낭비다, 그들만의 장치였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다, 정치 쇼였다 이런 비난이. 그러니까 왜 제가 쇼도 잘하면 좋은 왜 제가 거예요.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형식적인 소통이라는 거는 그거 어느 정도 하면 사람들 질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인 소통. 그러니까 정책 사안들 그 당시에 시의적절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그 행사에서 아무리 이제 초등학생이 제안했다고 하지만은 예. 이미 대본도 유출됐고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나왔어요? 예, 각본이 있었던 걸로 유출되었고 그렇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과연 진짜 아까 허성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진짜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하는 형식이었느냐. 우리가 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미 뭐 다 언론에서 어제 보도를 했지만은 각본이 있었고 각본에 맞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이제 확인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과연 내용적인 소통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허성모 소장님. 네, 뭐 그 말씀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각본이 있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안했던 걸 정리해서 각본으로 다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즉석으로 그렇죠. 받은 게 그 아니라 제안자들 이미 중에 왔던 것 중에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미 왔던 것 중에 뽑고 그 제안자들 중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예. 그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게 답변을 누가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거고 이거는 각본이 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그 전전날 했던 100일 청와대 기자회견하고는 기자회견은 다르다. 각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행사다. 근데 그런 걸 관계없이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충분히 이런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그 행사 자체는 굉장히 그냥 형식적 소통에 가까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가 와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물론 각본에 있는 질문이었긴 하지만은 유문화재 뭐 공사할 때 유물을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장관이 거기서 예 저는 파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네, 이게 뭐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제 생각에 뭐 몇 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사실 뭐 그냥 뭐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담대하게 질문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것도 좀 엉뚱한 질문이 이런 게 나와서 좀 좋을 텐데 각본이 너무 뻔한 질문이었다. 각본이 있는 질문이었다니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굳이 거죠. 그 시간에 그 뻔한 질문하고 뻔한 답변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건 전두환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파기하겠다 안 해요. 그건 특출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거는. 보는 분들한테는 탁현민 행정관의 쇼 그날의 행사가 하한가란 얘기고 소장님 같은 입장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좋은 의견이면 그날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볼 땐 상할까가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런 비판을 또 야당을 하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시간을 달라. 근데 그런 주장은 과거에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뭐 탁현민 행정관이나 청와대 기획했던 분들도 이 비판에 대해서는 또 겸허하게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날 대국민 보고대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 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되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또 야당의 굉장한 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그러면은 부정하는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대의민주주의가 항상 좀 왜곡되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의제에 의해서 뽑혀온 분들의 자기 기득권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에 이제 촛불 집회로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지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소통도 늘리고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저는 이 봅니다.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요. 예. 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같은 사람도 하다못해 정치라는 사람도 좀 신경 안 쓰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 예. 예를 들면 계란 살충제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좀 이거 알아서 공무원들이 잘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간접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우리가 맡긴 정부에 우리 일들을 많이 위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위임받아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부정하고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내려온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작 안 하니까 우리가 나선 거지만은 굉장히 피곤한 얘기긴 합니다. 이게 돌아보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주변부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우리가 상한가를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상한가. 네. 왜냐하면 상한가에 등장한 인물들도 큰 인물 두 사람을 골라오셨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골라오셨네요. 네, 그렇죠. 허성모 소장님은 홍준표 대표. 허성모 소장님이 하한가로 홍준표 대표를 몇 번이나 골라오시던 분인데 이거 상한가예요. 상한가로도 이번에 제대로 골라오신 거예요? 세 번째 골라온 겁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상한가입니까?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대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를 정리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것도 있고 보수를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재편해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야겠다는 뭐 그런 바람도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박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별게 아니다.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줄 서다 보니까 그거 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일부 극소수만 제외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 딱 이런 면죄부를 줬어요. 그거 뭔가 하면 앞으로 내주를 쓰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내주를 써서 이제 신분을 세탁해서 내하고 같이 가자 이 이야기 하나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 바로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바른정당에 대해서 너가 당을 깨고 나가고 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냐 탄핵이냐. 그럼 출당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명분 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잘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의 중심이 관심을 받게 되죠. 정치공학적으로 상한가다 이번 주에. 그렇습니다. 정치공학적 상한가 홍준표 대표를 찍으셨어요. 저는 이준석 바른정당 분이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위원장한테 좀 질문 드려야겠네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 몇 %? 지금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제로죠. 지금 자유한국당 제로입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혁신 상태를 보면은 뭐 제로죠. 저거는.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키는 조치까지 간다면 명분이 됩니까? 합칠 수 있는? 뒤집어보면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할 것 같아서 나온 겁니다. 그게 지금도요? 그 누가 그 옛날에 뭐 큰 차 타다가 이제 작은 차 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새누리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지난 전당대회를 본다 하더라도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친박이 물러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정현 대표 당선되면서 혁신은커녕 오히려 최순실 덮어주고 하다가 이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혁신이 또 될까 좀 믿지 않는 그런 모양새죠. 못 보낼 거다. 출당 못 시킬 거다. 따라서 합당 0%다. 이 말씀. 아니 그 당시에 뭐 김무성, 유승민 다 몰랐던 걸 홍준표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건 법적으로 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죄 판결이 나면은 법적으로 출당하게 당한 단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리 예고하면서 뭐 일종의 어차피 될 거니까. 예방 주사를 마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 자연히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요즘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는 대상 중에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통령 빼고 당 소속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뭐 기초단체장 이런 사람들 징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평당원이 됐잖아요. 평당원도 중앙 윤리위원회에서 규제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하여튼 바른정당뿐이 아니래요. 0%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됐습니다. 네. 골라오셨는데 짧게 이유 듣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전 국민의당 분들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지율 수치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라는 큰 목표를 세워버린내 가지고 거기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은 당선까지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서울시장 당선? 네, 근데 어쨌든 현재 국민의당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전의 기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약간 유의미하고요. 예. 지금 그리고 뭐 전당대회 흥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예. 반대로 전당대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안철수 대표가 이 큰 목표를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놓고 이제 당이 다시 동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의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뉴스쇼에서. 네.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올라서고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뉴스가 되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큰 이제 부담이긴 한 게 예.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한 몇 주 있으면 이제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 돌릴 거거든요.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주자들과 이제 후보로. 붙일 텐데 거기서 숫자 안 나오면은 뭐 2배로 이제 뭐 타격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허 소장님. 글쎄요, 뭐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흘리니까 이제 이현주 의원은 굉장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출마 선언을 하도록 또 이야기를 하도록 이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이 좀 압박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회에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적당히 받아 안으면서 예. 화제를 자기 중심으로 전환시켜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걸 가능성을 열은 거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 대표라도 돼야 지금 되는데 결국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내보내면 당 대표 되는데 오히려 한계가 오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카드라고 보고 저는 열었다고 봅니다. 역시 안철수 전 대표도 정치공학적인 상학가 이렇게 주신 거네요. 굉장히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대신 민심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한 방에 이것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거 이택수 대표한테 돌려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그런데 뭐 오늘부터 어쨌든 그 전자투표는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 대표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저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이런 거 못 돌린 이유가 그 정치적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못 돌린 것도 조심스러워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드에는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하한가 보드에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와 탁현민 행정관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